디지털 감성 작가 김동식 단편소설일. 기가 막힌 아이디어. 폐지 줍는 김노인의 리어카가 구도심의 언덕을 오르는 건 쉽지 않다. 다행히 청년 2명이 김노인을 도왔고 정상에서 김노인은 웃으며 굽신굽신 감사를 전했다. 도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송구한지 도와준 청년들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유,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뭐.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망한 듯 자리를 뜨는 청년 둘은 자기들끼리 말했다. 인상이 너무 선하시다. 진짜 착하신 분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정말 착한 분들이 저리 힘들게 살아야 해? 안타까워. 그래도 저렇게 웃으실 수 있는 게 참 대단하시다. 청년의 감상대로 김노인은 누굴 만나든 웃었다. 상점과 사람들이 그에게 폐지를 내주는 이유가 그 사람 좋은 웃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노인의 그런 모습을 설마 상상도 못했다. 한 남자를 보자마자 1초의 틈도 없이 튀어나온 그 모습을 말이다. 이게 새끼. 꺼져 씨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박노인은 꺼지지 않고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김영. 얘기 좀 하지. 꺼지라고 씨발. 김노인은 무시한 채 리어카를 끌고 지나쳤지만 박노인은 계속 따라붙었다. 왜 이러고 살아? 그렇게 기술이 좋은 양반이 말이야. 저리 꺼져. 이러고 살기에는 김영 아직 젊어. 박노인이 끈질기게 따라붙자 기어이 김노인은 리어카를 바닥에 쿵 내려치며 돌아보았다. 나 사는 꼴 보면 몰라?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이러고 사냐고. 배운 게 있어야지 뭘 하지 씨발. 몸도 걸레짝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계획을 가져왔다니까. 김영은 똑똑하니까 일단 들어보면 무조건 된다는 걸 알 거야. 아 제발 꺼져 씨발 좀. 폐지 줍는 김노인의 정체. 김노인은 리어카에 매달린 검은 봉지를 들어 휘둘렀고 박노인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다. 김노인은 최대한의 속도로 자리를 떴고 남겨진 박노인이 그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며칠 뒤 김노인은 시내에서 리어카를 끌었다. 인도와 차도 사이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느라 차선을 침범하자 리어카와 차선을 공유할 계획이 없었던 차들의 클렉슨이 울려댔다. 빵빵거리는 재촉에도 김노인의 속도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래도 방향은 인도를 향했다. 빌딩 앞으로 리어카를 붙인 김노인은 잠시 멈춰 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쉬던 그가 다시 리어카를 붙잡는 타이밍은 공교롭게도 빌딩 주차장 입구에 사이렌이 빨갛게 전멸하는 타이밍과 같았다. 삐익 소리를 듣지 못한 건지 안 들리는 건지 김노인의 리어카가 주차장 입구를 지나쳤다. 마침 튀어나오던 차량이 급히 브레이크를 걸었고 김노인의 놀란 얼굴이 차를 돌아보았다. 충돌은 없었고 욕설은 있었다. 차 창문을 내린 남성의 욕설에 김노인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리어카를 끌어치웠다. 차는 입구를 빠져나갈 때도 잠시 멈춰 김노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김노인은 못 들은 척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차는 떠났지만 김노인은 그 자리에 멈췄다. 박노인이 앞길을 막아섰기에 그렇다. 내 이럴 줄 알았어 김영. 다 봤다고. 김노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어딘가 들킨 얼굴로 말을 못했다. 왜 그러고 사나 했더니 한 건 하려고 그런 거였어? 꺼져.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차에 공갈하려고 일부러 차 나오는 타이밍에 민 거 아니야. 역시 김영 머리도 참 좋아. 누가 망봐주는 사람 없어도 사이렌이 차 언제 오는지도 다 알려주네. 아니니까 꺼지라고. 이것 봐 김영 어차피 폐지 줍다가 한탕 하려는 거잖아. 그거 한 달이나 주었어? 동네에 불쌍한 영감으로 눈도장 좀 찍었고. 그래봤자겠지. 이것 봐 김영 내가 김영 먹는 거 나눠 먹자고 찾아온 게 아니야. 진짜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서 온 거라니까. 너랑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발 좀 꺼져. 그만 좀 꺼지자. 나도 바쁜 사람이야 김영. 김영 말고도 할 사람 널렸어. 그래도 우리 애정이 있어서 김영한테 기회를 주려는 거지 내가 진짜. 내 얘기 들어보면 김영도. 김노인은 지긋지긋하다는 듯 박노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어차피 또 같이 자해공갈이나 하자는 거잖아. 그딴 거 안 한다고. 아니 왜 안 해? 무조건인데? 하. 일부러 크게 코웃음을 친 김노인은 리어카를 내려놓고 정면으로 쏘아붙였다. 넌 지금 80년대 사냐 90년대 사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해공갈 타령이야? 블랙박스가 나오고 자해공갈은 끝났어. 어떻게 뛰어들어도 다 찍히는 세상에 무슨 자해공갈 지랄을 해. 그래 솔직히 말해서 6년 전만 해도 가망이 없지는 않았다. 애매하면 차보다 사람 손 들어줬지 그래도. 근데 이제 안 그래. 시발 너 한문철이 몰라? 이제 너 자해공갈 짓 하면 인터넷에 박제돼. 그 짓 하며 몸 버려봐야 조롱만 듣는 세상이라고. 어디 저기 시골에서도 다 블랙박스고 다 CCTV고 그래. 넌 도대체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알고 사냐고?
자해공갈의 시대는 끝났어. 그걸 아직도 모르는 미련한 놈들이나 계속 그 짓거리 하려다 잡혀 들어가고 조롱거리되고 안 걸리려고 무리하다가 저 세상 각오하는 거다. 이건 진짜 누구한테도 말해선 안 돼. 김노인은 이만하면 박노인이 다 알아들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박노인의 표정은 전혀 아니었다. 일단 내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다를 거야. 시대가 변했다고 시발.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해서 노났다니까. 세상이 천지개벽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났다고. 뭔 소리야 시발. 고개를 흔든 박노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이건 진짜 누구한테도 말해선 안 돼. 그 정도 건수야.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말해주면 김영은 무조건 나랑 같이 해야 해. 그거 약속하기 전에는 알려줄 수도 없는 얘기야. 너 내 말을 들은 거냐? 자해공갈의 시대는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그런데 이건 된다니까. 진짜 맹세코. 다 걸 수 있어? 뭐 걸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도 걸까? 뭔? 김노인의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기세는 수그러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뭔가 정말 있다는 걸까? 뭘 어쩌자고. 내가 설명해주면 무조건 같이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 조용히 둘이서만 은밀히 말하지. 김노인은 짜증나는 얼굴로 박노인을 보다가 그냥 손해볼 게 없다는 속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드러나 보자. 들으면 무조건이야. 아마 김영도 바로 감이 올 거야. 이건 된다고. 허이구 지랄. 김노인이 앞장서고 박노인이 뒤따라 걸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박노인은 품에서 꺼낸 담배에 불을 붙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 참 한적하고 좋네. 담배 한 대 줄까? 됐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말해. 그래서 뭔데? 길게 담배 한 모금을 뿜은 박노인이 눈을 빛내며 김노인에게 말했다.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해공갈.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해공갈이 있어. 이거 좀 봐. 박노인이 품속에서 신문을 꺼내어 김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뭔가 싶어 들여다본 김노인이 중얼거렸다. 샌프란시스코 자율주행 택시? 모르겠어?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가 없이 운전하는 차량이다 이 말이야. 김노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올 듯했다. 그걸 본 박노인이 웃음을 흘렸다. 자율주행 시범지구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뛰어드는 상상을 해봐.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그리고 아까 김영이 그랬지? 애매하면 차보다 사람 편을 들어준 시대는 옛날이라고.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쳤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까?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무인 자동차가 인간보다 85% 더 사고를 안 낸대. 근데 여기 아래쪽 기사 봐봐. 단 한 건의 무인 택시 사고만으로 이 대기업이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의 영업정지를 먹고 임원 9명을 해고했다는 거. 사람들은 자율주행차의 사고를 절대 용납하지 않아. 김노인의 얼굴에 서서히 흥분이 올라왔고 박노인은 역시라는 듯 웃었다. 김영 시대가 아주 좋아졌어. 지금 한국에서도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생기고 있다니까. 이 기회 놓칠 거야? 다신 안 올 천금. 같은 기회를? 우린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고. 어때? 이래도 자해공갈의 시대가 끝났어? 김노인은 끝내 박노인의 말에 동의했다.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 차량 과도기에 아주 잠깐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아이템이라고 말이다. 디지털 감성 작가 김동식 단편 소설이 라이프 리플레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모습. 라이프 리플레이가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드디어 정식 출시했다. 라이프 리플레이는 하루 종일 몸에 장착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한 장치였지만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 베타 때부터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었으니까. 나의 모든 하루를 녹화했다가 퇴근 후 집에 가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행동과 말의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먼저 직장인들이 많이 샀다. 직장에서 울컥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 김대리 너는 도대체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죄송합니다. 모욕당하고도 죄송합니다 밖에 할 수 없었던 김대리였지만 퇴근 후 집에서 리플레이 할 때는 달랐다. 김대리 너는 도대체 머리를 왜 달고 다니냐? 생각을 좀 하고 살아라. 너만 하겠냐? 뭐라고? 김대리는 직장 상사의 당황하는 얼굴을 보고 정말 속이 다 시원했다. 진심으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라이프 리플레이의 사실감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장치의 최첨단 AI는 직장 상사의 외적인 모습만 녹화하는 게 아니라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걸 적용한 상대의 리액션은 정말 현실과 거의 흡사했던 거다. 이것은 오래 착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얻으면 얻을수록 점점 더 완벽해지니 사용자들은 매일 착용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물론 처음 만나서 데이터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인간 그 자체를 분석한 데이터가 서버에 넘쳐 흘렸기에 충분히 리얼했다.
이 장치가 단지 직장 상사에게 분풀이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었다. 스포츠도 이전 경기를 분석하면서 성적을 올리지 않던가? 사람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때 인사를 먼저 했었어야 했구나. 아, 여기서 손님의 표정을 제대로 분석을 못했네. 서비스 줬어야 하는 건데. 걔가 이래서 화가 났었던 거네. 소개팅 애프터에 실패했을 때도 집에서 소개팅을 다시 해보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애프터에 성공하면 좀 씁쓸하긴 했다. 아니, 난 당연히 군대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지. 이때가 가장 호응이 좋았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아쉬워. 아주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욕망의 분출. 일상 탈출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머릿속 망상으로만 눌러왔던 충동을 터트리는 일 말이다. 길을 걷다가 마주쳤던 이상형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일이나 지하철역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열창해 본다거나 출근길에 봤던 람보르기니 차량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 본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또한 노숙자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주면 어떻게 반응하나 보는 일처럼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쓰였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활용법은 따로 있었다. 아주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욕망의 분출들, 대표적으로 폭력과 성이다. 현실에서는 머릿속 상상으로도 잘 안 했던 일들이지만 녹화해둔 하루에서는 달랐다. 식당에서 의자를 들고 내려찍기라든가. 내가 뭔데 날 무시해 이 새끼야. 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이야. 운전 중에 갑자기 내려서 트렁크의 야구 방망이로 다른 차를 마구 내려친다거나. 깜빡이는 장식이냐? 깜빡이. 좀 켜. 새끼야.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든가. 이게 새끼. 집 앞에 개똥 좀 그만 싸라고. 이게 새끼. 이게 새끼. 정말 미친 척 가게로 차를 돌진시키는 일까지도. 어차피 수습할 필요도 없고 경찰에 잡혀갈 일도 없으니 자유롭게 폭력을 분출할 수 있었다. 성적으로도 그랬다. 차마 검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일들을 얼마든지 저질렀다. 이게 흔한 포르노와 비교가 안 되었던 것은 역시 내가 주인공인 바로 오늘의 진짜 현실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해버리는 그 쾌감 말이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했다. 가상불륜이다. 놀랍게도 라이프 리플레이의 탄생 이후 현실의 불륜이 크게 줄었다.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는 대신 불륜이 일어날 것 같은 은근한 분위기를 만들기만 해도 되었던 거다. 이렇게 단 둘이서 야근하는 거면 사무실 불은 꺼도 되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밤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겠네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좋죠. 이런 밤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니까요. 이건 명백한 불륜입니다. 서로 눈을 맞추며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김색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저지르는 순간 그것은 사회적 사망에 가까운 일이 될 테니까. 진짜는 퇴근 후 집에서 따로 이루어졌다. 리플레이 중에는 마음껏 선을 넘어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으니 말이다. 이 가상불륜은 억압된 성의 해방이라고까지 여겨지며 크게 유행했다. 일단 신호를 보내서 상대가 수락하는 순간 선을 넘기 직전까지의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다. 가게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회사에서, 술집에서 그 상대가 처음 만난 사람일수록 더 부담이 없었다. 그래서 우스꽝스럽지만 주말 하루에 날 잡고 여러 명과 장면을 연출해두는 사람도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런 현상들은 논란을 일으켰다. 가상불륜도 불륜인가? 가상폭력도 폭력인가? 부하 직원이 리플레이를 통해 내게 폭력을 행사한 걸 알게 된다면? 배우자가 리플레이를 통해 불륜을 저지른 걸 알게 된다면? 육체적 불륜보다 정신적 불륜이 더 나쁜 거 모릅니까? 이건 명백한 불륜입니다. 아니지. 그냥 3D 성인 영화 한 편 본 거랑 마찬가지지. 마음을 준 적이 없는데 무슨 불륜? 몸도 안 줘, 마음도 안 줘. 그게 무슨 불륜이야. 찬반 여론이 부딪혔지만 국내 정서상 비판이 훨씬 더 많았다. 아예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게 라이프 리플레이를 향한 제재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아니, 저 회사는 도대체 로비를 얼마나 한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19금 딱지를 달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 애들도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진짜. 사실 제재는커녕 정부와 여론이 밀어주는 느낌까지도 있었다. 라이프 리플레이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승승장구했다. 성능에 비해 가격도 적당했기에 어느새 이걸 안 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하루를 보내고 라이프 리플레이로 마무리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루틴이 됐고 어떤 이들은 라이프 리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라고까지도 말했다. 과거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이제 라이프 리플레이는 상식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를 바꿔버렸다. 사람들이 눈치챘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라이프 리플레이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발산을 앗아갔습니다. 표출과 저항 그리고 어떠한 썸띵을 앗아갔습니다. 화를 참고 욕망을 참고 부조리를 참죠.
집에 가서 리플레이로 해소하면 되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역사상 인류가 이보다 더 거세당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녹화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 공감했다. 사람들의 기본 스탠스가 참는다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소름 끼치게 무서운 일이다. 라이프 리플레이를 개발할 때 이렇게 될 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라이프 리플레이의 탄생부터 푸시까지 모든 게 다 기득권이 계획한 일이다. 고도화된 대중음해화 정책이다. 그동안 이보다 더 고분고분한 시민들이 있었던가?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시위하겠다고 생각했다. 이 운동은 SNS 태그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무려 수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라이프 리플레이 사용을 제한하라. 일상 속 내 모습도 내 개인정보다. 녹화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분석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뮬레이션 폭력과 성범죄도 범죄다. 평일 저녁이었음에도 사람들은 피곤을 모르는 것처럼 밤새 소리를 내질렀고 자정이 다가왔을 때야 머리에 쓴 기계장치를 벗었다. 집 침대에 누워서 펼친 시위를 끝내면서 말이다. 혹자는 이걸 비꼬았다. 라이프 리플레이 제재 시위를 라이프 리플레이로 해도 되는 거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말했다. 라이프 리플레이 AI는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퇴근길 리플레이로 돌아간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는 것도 사실에 기반한 가정이라는 거죠. 분석 결과 리플레이로 시위를 할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고 판단했다면 실제로 수백만 명이 참여했겠죠. 과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